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며칠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장주하고 가치주에 대한 어떤 논쟁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똑똑한 스마트한 시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스마트한 한국 시장에서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금리의 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AIT라고 하죠. 그 평균 그 목표 물가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 AIT라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2%의 어떤 인플레를 용인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뭐 2.5% 정도까지 올라오더라도 일단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겠다. 금리를 올리거나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여러 페드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페드가 그동안 인플레 파이터가 아니라 이제 디플레 파이터로 이제 변신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죠. 실질 금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명목 금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명목 금리라고 한다면 자,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감안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그런 금리를 실질 금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 기대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높아지면 앞에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인플레가 나온다 그러면 뒤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서 실질 금리, 명목 금리가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나오면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손해니까 현금 이외에 다른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바꿔야 되겠죠. 반대로 디플레가 나온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명목 금리가 제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실질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럼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 현금을 확보하고 위험 자산, 나머지 현금 반대편에 있었던 자산들을 매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걸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인플레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정책 당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현상이 정책을 취합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고요. 명목 금리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면 과연 실질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애매해지죠. 왜냐하면 어느 것이 더 많이 올라가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정책 당국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신경질적으로 금리를 더 민감하게 올려버리면 실질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이나 이런 위험자산 쪽에는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제 디플레이 경우에도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쪽이 마이너스 오면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거의 그 금리를 더 낮출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게 내려가 버려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실질 금리는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인플레가 나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신경질적으로 명목 금리를 이제 정책 금리를 올리면 명목 금리도 따라 올라간다고 보고요. 정책 금리를 만약에 신경질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최소한 플랫 유지를 해달라.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말고 정책 금리를 올리지 말고 있어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주에 하셨던 게 AIT였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물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랫 유지를 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정책 당국의 발표였고요.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면 일드 캡이나 그러니까 금리가 더 못 올라가게 위에 캡을 씌우라는 거죠.
금리를 못 올라가게. 그럼 얘를 못 올라가게 캡을 씌우면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금리는 더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아니면 일드 커브 컨트롤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시장 금리를 실질 금리를 내리는 그런 효과를 가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고요. 두 번째 이제 디플레가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때도 만약에 명목금리를 더 못 내리는 경우, 얘를 더 못 내리는데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명목금리를 낮춰야 되니까 그러면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달라. 마이너스 금리로 가자. 이게 이제 시장의 요구 사항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지금 페드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얘기를 들어준 겁니다. 우리는 플랫을 유지하겠다. 아직 일드 캡이나 그 다음에 YCC나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는 아직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인플레 요인이 발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만약에 요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디플레가 나오는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가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이죠.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디플레가 나오는 경우는 아주 최악의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플레가 나오는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지금 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겠죠. 그럼 이제 인플레가 오는 상황이 돼야 가장 좋은 건데요. 자, 인플레가 나오기 위해서 물가 상승 요인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경기 회복이나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경기하고 고용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확실한 백신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둔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고용이 회복되고 고용이 회복돼서 경기가 회복된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어떤 물가 상승 그러니까 연쇄고리가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게 아니면 에너지나 식품 등 핵심 소비재 가격, 특히 이제 커머더티 쪽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이죠. 커머더티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해서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2번과 3번의 경우는 전부 달러 인덱스의 함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커머더티 시장의 어떤 종목들이 다 강세를 보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달러 인덱스 지표를 가장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미 상당 수준 지금 약세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92에서 94 레벨에서 박스권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미 국채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보여드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팁스라고 하죠. 물가 연동체를 보여드리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시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물가에 민감한 인플레에 민감한 상황이 되면 물가 연동체를 더 많이 사게 되겠죠. 물가 연동체를 많이 사게 되면 물가 연동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연동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이니까 금리는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연동체의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물가 연동체의 금리가 점점 낮아진다고 하면 증권시장 쪽에는 일단 아주 인플레가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상황은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달러 인덱스 미국 시장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끝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지난 금요일 날 92.39로 마감을 했습니다. 92.39. 여기 지금 보시면 거의 이런 박스권에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보시면 달러 약세와 페드의 정책과 그 다음에 백신 재료와는 거의 일치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돈 풀고 백신 하면서 쭉 끌고 내려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근데 지금 보시면 7월 말부터는 지금 더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여기 보시면 S&P 500이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시기에 보면 주가는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본 거죠. 달러 인덱스를 지금 보시면 요게 한 달간입니다. 한 달간. 그래서 7월 30일부터 지금 어제까지 지금 보시면
요때 18일 전후에서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92.287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쁘게 작용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S&P 500도 지금 보면 이게 하루 흐름이죠. 원데이. 그래서 지금 흐름이 이렇게 쭉 지금 끝에 가서 이렇게 특히나 지난 금요일은 미국이 위클리 옵션 만기죠. 그 미국은 위클리 옵션 만기를 항상 금요일 날은 자기네들은 해피하게 마무리한다고 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 90.187이고요. 그다음에 빅스 인덱스는 22.96입니다. 그다음에 커머더티 쪽입니다. 커머더티 쪽도 보시면 요거는 지금 제가 그 골드를 지금 한 달 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골드도 지금 보시면 지금 쭉 비쌌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2,000불에서 쭉 내려왔다가 지금 1,900 그 몇십 한 초반대까지 좀 밀렸다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지금 보시면 1973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저런 흐름을 보이는 거죠. 자, 미 10년물 국제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명목금리죠. 명목금리. 이 금리에다가 여기다가 물가를 감안해야 되겠죠.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달러 인덱스니까요.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장에서 지금 봐야 될 두 가지 큰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게 인덱스라서 지금 7.29라는데 실제로는 0.729란 얘기입니다. 0.729. 지금 보시면 0.5까지 내려갔다가요. 0.7까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 국채 수익률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얘기는 약간 뭐랄까요? 그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빅스. 여기서부터 이제 보조 인덱스입니다. 보조 차트입니다. 제가 지금 22일 기준으로 말씀을 항상 드리죠. 왜냐면 2월 24일 날 미국 주가가 폭락한 그 시기에 S&P 500이 3,259포인트였고요. 그 이후에 지금 지금 보시면 3,508포인트로 지금 금요일 날 끝났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지금 보시면 이 당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당시에 여기죠, 여기. 이 태평성대 기간보담도 지금 지수는 더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 변동성 지수는 이 태평성대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여기에 지금 위기의 국면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도 아주 극도로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얘들이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냐면요. 이 빅스 차트를 30분 봉으로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8월 28일이죠. 이때도 보시면 훅 올라갔다가 여기서 옵션 배팅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옵션 배팅이 많이 이루어졌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안 빠지니까 결국에는 무릎 꿇고 다시 내려온 거죠. 여기서 쭉 있다가 지금 보시면 어저께도요. 쭉 올라가서 빅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옵션 배팅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옵션 배팅 들어갔던 사람들이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 상승세가 유지하고 또 끝에 올라가니까 다시 또 무릎 꿇고 손절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보면 계속 옵션 쪽에서는 배팅이 들어갔다 손절, 배팅 들어갔다 손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큐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요게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그 이후에 마치 여기서 고점 찍고 빠지는 것처럼 가다가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완전히 밀집 국면이 돼 버렸죠. 이것도 굉장히 지금 보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여기 작년 12월 달에는 이게 깔끔하게 완봉을 찍고 지금 밀렸죠. 2018년 같은 경우는 쓰리봉 찍고 밀렸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풋콜 레이쇼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시면 0.71이면 역시 콜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 미국 시장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해서 일단 92, 94 박스권 레벨에서 지금 하단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시장 쪽에서 보면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국채 10년물도요. 0.729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고 이래서 또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 가치주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빅스 같은 경우는 장중 옵션 배팅이 좀 심하게 이루어졌다가 막판 되면 항상 손절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요 며칠 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 배팅이 계속 무릎을 꿇는 상황이고요. 뭐 이 얘기는 변동성이 지금 그 안 생긴다는 얘기는 추세 지속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주하고 가치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인플레 기대되고요. 경기 회복이 기대되면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기대된다. 요게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 연쇄고리죠. 그 체인 리액션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없고 뭐 디플레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리플레이션 상태다.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건 아직 좀 성급하다. 그래서 저금리가 고착되고 그래서 성장주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뭐 시장이 지금 그 양분돼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주가 흐름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성장주라고 얘기했던 쪽 서비스 업종이 그게 많죠. 지금 우리 언택트 관련주들이니까요. 서비스 업종이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1,554억 매도를 했고요. 주가가 이날 좀 약세를 좀 보였죠.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도 1,550억. 지금 보시면 화학 업종 여기 왜냐면 전기전자, 화학 이런 쪽에 2차 전지 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의약품 업종도 245억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왔고요. 반대로 매수한 종목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업종이 운송 장비, 자동차 쪽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계 업종 244억 뭐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건설업, 금융업 이런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2,240억을 매도를 했지만 이런 업종들을 매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코스닥은 604억 그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거 보시면 어쨌든 코스닥은 성장주 쪽이 많은 그런 섹터라고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장주, 가치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굳이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성장주와 가치주 사이에 또 이 인터섹션 영역이 있는데 제가 뭐 이걸 뉴트로라고 이름을 줬지만 이게 보면 레트로로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그 방식으로 지금 그 영역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트로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시장은 항상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기회를 항상 찾는데요. 지금 앞서 보신 것 같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뉴트로를 먼저 기회로 찾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묵직하게 지금 상승이 이루어졌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삼강 M&T라든지 세아제강이라든지 세아제강도 제가 먼저 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전통적인 그런 그 철강 업종인데 철강 업종 내에서도 보면 세아제강이 조금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해상 풍력 단지에 들어가는 후육관 생산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그 얘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치주이지만 성장주의 옷을 갈아입는 그런 주식들을 지금 제가 뉴트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뉴트로로 지금 해서 지금 시장에서 먼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 세력들 입장에서도요. 좀 순차적인 상승을 일으킵니다. 자, 어떤 주식을 먼저 가져갈까요? 물론 성장이라는 내러티브를 먼저 얘들이 만들어내죠. 스토리를 만들어내지만 그 중에서 숫자가 먼저 나오는 주식을 먼저 건드립니다. 지금 내러티브는 말이 되는데 숫자가 지금 당장 안 나오는 주식들은 뭐랄까 순서에서 좀 후순위로 좀 물리겠죠. 그래서 먼저 숫자가 나오는 주식들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좀 숫자가 좀 먼저 나온 주식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 위에 이제 따라올 만한 주식들이 앞으로 쭉 나오겠죠. 그런 종목들을 앞으로 좀 찾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윤곽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나오는 내러티브도 있지만 넘버스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도요. 이제 그동안 보시면 거기는 또 반대로요. 이 내러티브 넘버스 이게 숫자가 나오는 거를 또 너무 또 하다 보니까 중소형 제약주 중심으로 너무 뭐랄까요? 좀 그 과다할 정도로 좀 랠리가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 쪽의 그 랠리보다는 이제는 좀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는 내러티브가 좀 강력한 그런 어떤 플랫폼 보유 기업 쪽으로 좀 시장의 중심축이 좀 그 옮겨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시면 알테오니라든지 매드팩토, 에스티팜이라든지 셀리버리라든지 레고캠바이오라든지 제넥시라든지 전에 한번 다 말씀드렸던 주식들인데
실제로 중소형 제약주들이 움직일 때 일부 종목들은 좀 제대로 시세를 못 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그동안 뭐 영상을 많이 못 올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지금 그래서 한번 최근에 좀 그 공시가 좀 나왔던 ST팜에 대한 한번 좀 저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나 또 이 회사의 어떤 펀더멘털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시장 관점에서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그 분석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저 빅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빅스를 좀 한번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마 그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말씀을 잘 못 드렸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영상을 한번 따로 만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은 항상 스마트하게 지금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괜히 그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익이 나오는 쪽, 기회가 생기는 쪽으로 먼저 좀 옮겨서 좀 수익을 먼저 챙기는 그러한 현명함을 보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